네, 이 의료 사태 얘기를 좀 제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조금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한동훈이가 뭐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뭐 갑자기 이 의료 사태 이제 거의 이 막바지 수순으로 접어드니까 갑자기 숟가락 들고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한테도 우리 같이 식사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재명이도 갑자기 숟가락 들고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의료계는 뭐 한동훈이가 뭐라 그러건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건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우리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이 원점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나 이재명이가 뭐 이재명이 놔둡시다. 그거 뭐 저 종북 주사파 그 얘기해서 뭐 합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 여야 의정 협의회를 하자 말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협의 테이블이든 좋으니 이를테면 지금 당장 의료개혁 특위라고 하는 테이블도 있고 또 당에도 의료개혁 관련된 특위가 있어요. 의료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료계를 무슨 장이 됐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거가 우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뭐 물밑으로 뭔 작업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의료계랑 대화를 시작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래 이제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기로 했으니 여야 의정 협의회를 한번 구성해 주십시오. 이래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그야말로 자기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화도 거부했는데 한동훈이 제안대로 여야 의정협의회가 백날 구성이 된들 의료계가 여전히 자기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안 나와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옥상옥이나 만들어낸 거죠. 저는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로 다 되는 거 여야 의정 협의회 하자 이게 말 몇 마디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지 마라. 진짜로 이 문제의 핵심에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면 그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게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집권당 대표란. 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민주당도 얘기가 이렇잖아요. 핵심은 의료계가 테이블에 나와 앉는 것이다. 테이블에 의료계가 나오지 않으면 복지위 상임위와 뭐가 다르냐.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위 상임위 열면 여당 이쪽에 있고 야당 이쪽에 있고 정부 불러서 나오잖아요. 여야 정이네. 의료계가 안 나오는 여야 의정협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상임위 여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이지만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좌파들이 참 이게 음흉해요. 이 대변인의 말이 핵심을 찔렀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자가 뭘 요구하냐 그러면 자, 의사들이 안 나온다. 의사들이 나오게 하려면 정부가 대화를 할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것을 위한 선행 조건이 있다. 뭐냐?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차관 해입니다. 이게 이제 저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의료계하고 내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흉악한 이 음모를 딱 꾸미면서 지금 여야 의정협의회에 숟가락 들고 나타난 거예요. 결국 저 더불어민주당까지 막판에 숟가락 들고 나타나서 의료계의 은근한 이 후원을 받아가면서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해임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지금 대화를 하자고 하는 이 황당한 판을 누가 만들어줬냐? 한동훈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이 뭐 참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아무 내용도 없이 불쑥 절러 나가지고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옥상옥을 관리해야 될 상황까지 되뿌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근질근질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해임을 요구하고 싶었던 더불어민주당한테 딱 멍석 깔아준 거 아니냔 말이에요. 또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계가 대안을 갖고 와라. 의료계가 대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대안을 갖고 오든 안 하든 2025년도는 일단 1,500명 증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2026년 증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의료계가 대안을 갖고 올 때 얘기다. 의료계가 대안을 안 갖고 오면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협은 뭐라 그러고 있냐. 아니 우리들한테 자꾸 통일된 대안을 갖고 오라 그러는데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랑 똑같다.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시간을 줘야 되는데 했더니 2027년이래. 자, 아니 의료계가 뭐라고 지그들끼리 대안 만드는데 몇 명 증원을 하자 하는데 2년씩 걸려요. 2년 3년씩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대안 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대. 그러니 이런 집단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의사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 평소에 우리가 의사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입니까? 의사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의사들이 꽉 막혀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2025년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2025년도 내년도 입시는 오늘 수시 접수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손댈 수 없다. 그 얘기 하는 순간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다. 그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해라. 그러면 2,000명 고집하지 않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우리가 이 얘기를 여러 수십 번도 더 했다 그동안.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야 의정 한동훈이가 제안하고 이재명이가 잽싸게 받은 여야 의정. 아이고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다. 그런데 거기에도 의료계가 나오려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대안을 갖고 나와야지 의미가 있지 않냐. 기다리겠다. 자, 이 상황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의료계에다가 요구를 해왔어요.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을 좀 제시해달라. 몇 명이든.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달라. 그러나 지금껏 의료계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정원 숫자를 제시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0명이 나왔는데 그거 너무 많다고 막 악다구니를 쓰니까 이리저리 자율적 조정을 통해서 1,500명으로 1차 내년도 증원을 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정부는 무슨 근거로 2,000명을 얘기했냐? 무슨 근거로? 정부의 그 2,000명 숫자 또는 지금 1,500명으로 조정됐는데 이 정원의 이 과학적 근거가 최소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의료 수요가 폭증했어요.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의료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야 될 의사들도 더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환자가 느니까. 그게 하나 있어요. 인구적 변화죠.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접근권의 격차를 해소해야 됩니다. 지금 빅5 병원에 전국에서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까?
이게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접근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비수도권에 사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게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에 임박한 산모가 구급차 타고 2시간, 3시간 그 산길을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놔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접근권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의사들이 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잖아요. 같은 외과 의사도 흉부 다루는 사람, 어디 다루는 사람이 다 다르고, 흉부 다루는 외과 의사들 중에도 흉부 쪽에 이쪽 다루는 사람, 저쪽 다루는 사람이 다 다르게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더 늘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 수 줄이려고 의료과학기술 발전을 중단시켜요? 안 될 일이 아닙니까?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발견되면 그걸 새로 익히는 새로운 의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필수 의료,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위험도가 높고 또 의료사고와 의료 분쟁의 위험성이 높은 필수 의료 쪽은 자꾸 의사들이 기피한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기피하니까 뭔가 이 소명의식을 갖는 의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의료계에 진입을 해서 이런 필수 의료를 맡아주기를 환경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니까 예전 같으면 병원 안 가고 참았던 것도 병원에 가게 되고, 그리고 약 먹고 버텼던 것도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그거 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우리 경제가 나아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의사 수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숫자를 비교하더라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료 인력이라고 하는 게 그 전문성을 갖추는데 최소 10년에서 12년씩 걸려요. 의대 6년인 거 아시죠? 여기에 인턴 레지던트 합쳐서 요새 6년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12년 아닙니까? 그런데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턴 레지던트 끝난 다음에 남성은 군대를 갔다 와요. 5년간. 그러니까 남자 의사 하나 만드는데 15년 걸리는 거예요. 여자 의사 하나 만드는데 12년 걸리는 거예요. 군 3년이 면제되니까. 자, 그러면 인구 추이는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료 수요의 증가도 너무나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의사가 부족해. 그런데 지금 의대생을 지금 뽑으면 이 의대생이 의사로 활동하게 되는 데는 10년, 12년, 15년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훈련받아서 바로 내일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라고 하는 이 국가 이 100년지 대계를 세우듯이 15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인구 추계나 이런 사회 변화를 다 감안해서 지금부터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의대 정원, 이 증원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이런 과학적 근거, 인구학적 근거, 의료기술적 근거, 또 의료 인류의 특성이라는 근거를 가지고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료계도 2,000명 안 돼요. 그냥 지금 그대로 동결해야 돼요 라고 주장하려면 이런 과학적, 인구학적, 의료 인력적 측면을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무적증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러저러 하니까 늘릴 필요 없다. 이러저러 하니까 늘릴 필요 없다. 그래야 비로소 토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의사들이 일체 그런 얘기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해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의사들이 지금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것들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차마 쪽팔려서 창피해서 국민적 저항이 무서워서 솔직하게 있는 대로 자기들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의협이라는 데가 제일 강경하게 지금 투쟁하죠. 의협, 의사협회. 이 의사협회 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동네에서 개원하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 의사들이에요. 병원에서 개원하고 있는 혼자서, 또는 요즘 같으면 무슨 상가 건물 같은데 이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전문의 몇 사람이 모여갖고서 하나의 병원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거 있죠. 예, 그 각각은 다 다른 병원들이에요. 근데 여러 병원이 모여 있으니까 마치 종합병원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다 동네 개원이들입니다. 병원 의원 하는 개원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협의 주력 멤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동네에서 처방전 써주면서 돈 벌어서 생활을 하는데, 그 병원이 10명이 있으면 되는, 지금 10명이 있는 시장인데 의사가 늘어서 의대 정원이 증원돼 가지고 의사가 10명이 15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자기네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주 냉정한 시장 논리가 여기에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들 중에는 이 경쟁에 못 이겨서 문 닫는 의사들도 더러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게 의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협은 이 자기네 개원, 동네 병원, 병의원이죠. 동네 병원이라는 시장에 진입장벽을 단단하게 쌓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하는 식으로 처방전 써서 돈 벌면 되지. 여기에 1년에 2,000명씩 추가로 의사들을 더 드리려고 그러냐. 괜히 우리 밥그릇이나 손해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강경하게 의대 정원 반대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병원들은 좀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자, 병원은 보세요. 병원은 전문의가 있고 그 밑에 전공의들이 있잖아요. 이 전문의들이 평균 연봉을 4억에서 5억씩 받습니다. 평균 받으니까 많이 받는 사람은 10억 이상 받는 의사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로 병원, 종합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월급을 좀 다운시킬 수가 있잖아요. 10억 연봉 10억 주던 거 8억 주고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의사 시장이 넓어지면, 그러니까 병원장들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데 속으로는 엄청 바라고 있어요. 그게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으니까. 또 종합병원 보세요. 빅5라고 하는 대학병원 보세요. 여기 보면 원래는 전문의들이 다 하고 한 10% 20%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또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었잖아요. 60% 가까운 전공의들이 있고 나머지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전공의들. 이 전문의들은 연봉이 4억 5억씩 하는데, 이 전공의들, 배우는 학생이면서 의사선생 하는 국가 의사 시험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의사인데 여전히 전문의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연봉이 4천, 5천 밖에 안 됐던 거예요. 같은 의사인데.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저를 진단하는 사람은 전문의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많아요. 응급실도 대부분 전공의들이 먼저 내 몸을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연봉 4천, 5천 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병원을 운영하니까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이 전공의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데리고 있고 싶죠. 그걸 통해서 병원에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의 본부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기 때문에 의사들을 많이 뽑기를 원해요. 그래서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병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대학병원한테. 전공의는 당장 대학병원에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조금 더 뽑게 해달라. 그래서 합쳐보니까 4,000명 가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1년에 3,000명씩 뽑는 의대생을 갑자기 4,000명을 더 늘려서 7,000명을 뽑으면 이게 의대가 이걸 소화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가 이걸 줄여서 2,000명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 전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잘못 아시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어떻게든 학생을 더 뽑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더 뽑아야 된다고 1년 전,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에다가 입장을 제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이 개원이나 전공의들을 설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속내가 빤하니까. 또 가장 강경한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의협, 동네 개원이들, 병원 의원 의사들이요. 왜 증원을 반대하는지 그 속내가 너무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의료개혁을 이렇게 좌초시키려고 현장을 떠나고 환자를 버리고 사보타지를 하고 이 이유, 그 본질은 뭐냐? 결국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다. 그렇게밖에는 제가 해석할 도리가 없어요. 그거 말고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이 사람들이 제시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1,500명 더 는다는 그 뉴스 하나로 지금 대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잘 다니던 애가 나 의대 갈래 그러고 반수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각 명문대학에 뭐 다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좋은 대학의 좋은 과의 학생들도 의사 1,500명이나 더 뽑는데 나 이번에 한 번 더 도전해 볼 거야. 전부 반수학원에 몰려서 지금 강남의 반수학원들이 때 아닌 호경기를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의사 증원이 늘어서 뭐 중내산이 하지만 그래도 의사는 가장 하고 싶은 직종인 거예요. 그럼 의사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기일까?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선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거나 동네 의원을 가도 그래요. 그 의사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우선 고개부터 숙이죠. 저 사람 손에 내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의사 선생 그럽니까? 선생님 그러죠. 고개 팍팍 숙이잖아요. 반말 비스름하게 질문을 해도 또박또박 존댓말 치잖아요. 제 어머니 같은 8순 9순의 어르신들도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는 선생님 하잖아요. 그렇게 의사들이 존경을 받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가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가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돈도 엄청 벌어 이 사람들이. 예로부터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부자의 아주 상징적인 집안이 있어요. 최부잣집.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 최부잣집의 가훈이 뭔지 아세요? 돈과 명예 둘 중에 하나만 따라라. 우리 집안은 돈을 선택했으므로 절대 명예를 탐내지 마라. 그러니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집안 이 원칙이 과거 안 보는 거예요. 돈을 택하든지 명예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괜히 어설프게 둘 다 욕심 부리면 네 몸 망치고 집안 망친다 이겁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이런 원칙, 명예를 택하든 돈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정치인들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어차피 명예를 택하고 공공의 권력을 택했다. 그러면 돈의 욕심 버려라. 정치인이 돈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의사 집단들만 누구에게나 선생님 소리 들어가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보다도 더 무서워. 내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돈도 엄청나게 벌어. 이런 그야말로 신생 귀족 집단이 지금 의사 집단이에요. 이 자들이 자기네 밥그릇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사보타지 하는 거예요. 자기네 밥그릇이 위협받는 것 같으니까 환자들을 버리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자들의 횡포에 우리가 끌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왜 역대 정권이 의사수 늘려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못했을까요? 이것들이 겁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이 의사 집단들의 그 강력한 카르텔이 너무 셌기 때문에 야야 손대서 뭐 우리 좋을 거 없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터부시되어 왔던 거의 성역처럼 인정되어 왔던 의사들의 철밥통을 깨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이번에 실패하면요, 앞으로 30년 대통령이 누가 돼도 다시 이거 하기 어려워요. 한 손에 명예, 한 손에 돈 움켜진 의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더 힘을 실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의료개혁 해치 성공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뜬금없이 복지부 장관 교체해라, 뭐 차관 잘라라, 웬만하면 좀 유연하게 해라, 뭐 1,500명 2,000명 그게 왜 목숨을 거냐, 왜 하필이면 선거 전에 해갖고서 일어날리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 공격하고 대통령과 함께 목숨 걸고 지금 의료개혁하고 있는 일선 책임자들 흔들어서 결국은 의료개혁 좌초시키고 의사들 철밥통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시겠습니까? 의료개혁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들이 포장을 걷어내면 너무나 적나라한 자기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작정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아나서 한동훈이가 여야 의정 협의회를 하자 그러고, 뭐 2006년도 무슨 정원을 뭐 동결할 수 있다 그러고, 이재명이한테 숟가락 들고 오라 그러고. 예. 의료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시하자. 네,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가 운영하는 허민의 정치 카페라는 카페에 그 칼럼란이 있습니다. 허민의 정치 카페. 이 허민 기자는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한 전임 기자입니다. 제목이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진 한동훈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서 또 시사하는 점이 많아서 제가 허민 기자의 이 칼럼을 여러분께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기사를 여러분들이 다음에 꼭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전문을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허민의 정치 카페입니다. 한동훈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포인트나 빠졌다. 한동훈이 강조해온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층, 중수청입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층. 에서도 빠졌고 보수층의 지지율도 휘청거렸다. 한동훈이 이중 개념주의자라 불리는 중도에 집착해 전통적인 보수층을 집토끼 취급하면서 어설프게 중수청 타령만 하다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실시하는 장내 정치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한동훈이 최고치를 찍은 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주 때의 24%였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9월 1주 지지율이 10%포인트 떨어져 1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재명은 23에서 26으로 3% 올랐다. 한동훈의 지지율 저하에서 전통적 보수층 저하 추이가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9%가 45로, 45가 41로 급전직하했고 6개월 만에 18%포인트 낙하했다. 보수의 심장 TK에서 한동훈의 지지율 같은 시기 30에서 22에서 26, PK는 부울경입니다. PK는 31에서 25에서 17. 또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층에서도 45에서 34에서 30 내리막 추세가 확인됐다. 중도층도 빠졌다. 20에서 12에서 13. 서울은 27에서 17에서 14. 30대는 13에서 10에서 8. 뭐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전부 빠지고 있다. 한동훈의 이 참신성, 한동훈의 존재 의미는 어쨌든 여권 내에서는 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동훈 지지율이 계속 빠지면 한동훈이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세력화에도 진척이 없고 의원들이 도와줄 생각도 별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도와줄 참모들도 변변치 않기 때문이다. 이게 한동훈이한테 나름 호의를 보여온 정치권 원로가 분석한 얘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허민 기자가 보는 몇 가지 그 장면이 있어요. 한동훈의 지지율 하락의 모멘텀이죠. 최상병 특검법 발의 미수. 한동훈은 전당기간 내내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부르짖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나아간 게 없다. 이재명으로부터 특검법 발의를 강요받은 한동훈의 답변은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였다. 두 번째, 자기결정권의 부재 확인. 여야 대표회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다. 세 번째,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이 한동훈의 열정적 지지자 한 딸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은 갓동훈이라고 불리는 모양이죠. 한느님으로도 불리는 모양입니다. 그 유재석이가 윤느님으로 불리는데, 예, 한동훈이는 한느님, 한동훈과 하나님을 붙인 말입니다. 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가 워낙 이 한 딸들로부터 갓동훈이니 한느님이니 한느님이니 이런 식으로 불리다 보니까 지가 진짜 모류의 존재인 줄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회의나 토론에서 한동훈이는 경청은 안커녕 다변의 주인공이라고, 다변의 주인공이 됐다고 평합니다. 한동훈의 자기 무오류성의 확신은 슈퍼 엘리트주의, 나르시시즘과 통하는데 한동훈이가 오만하다고 하는 대중의 인식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 엘리트주의는 컴플렉스가 다 있다. 이 연구자들은 한동훈의 이런 의식을 모범생 컴플렉스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모범생 컴플렉스의 주인공. 혹시나 손에 피를 묻힐까 하는 두려움, 공격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결과 현안에 대해서 정면승부하지 못하고 라이벌에 대해서 맞짱을 회피하는 겁먹은 한동훈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모범생 컴플렉스는 겁먹은 한동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겁먹은 한동훈의 특성 1. 대통령 앞에서는 직언하지 못하면서 자꾸 국민한테 고자질한다. 2. 정작 대야투쟁에서는 이슈의 민감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니 여야 대표회담 할 때 이재명이가 한동훈이 옆에 세워놓고 황당무계한 계엄 음모론을 공격할 때 항의 한 번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겁먹은 한동훈의 모습이다. 좌우 정면승부 회피는 중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도 연결되는데
정치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미결정된 사람들과 동의어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중도를 의식하다 보니까 좌파와 제대로 싸우면은 우파로 낙인 찍힐까 봐 겁이 나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중도를 제대로 끌어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날로그 정치 시대인 삼김 때와는 다르게 디지털 AI 정치 시대에 지지층 시프트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미디어 정치 시대고 따라서 스타를 만드는데 두어 달이면 된다. 떨어지는 것도 두어 달이면 끝난다. 국민의힘의 보수는 잡아놓은 물고기가 더 이상 아니다.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어도 지지율이란 언제든 창문만 열면 증발해버리는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6개월 동안에 10% 증발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동훈이도. 한동훈의 이 미숙한 장면이 지지층 시프트를 불러냈다. 한동훈이가 세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특유의 엘리트주의에 매몰돼 모범생 컴플렉스에 젖어서 허우적거리는 한 목숨 걸고 덤비는 이재명이를 감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문화일보 허민 전문기자의 한동훈에 대한 분석입니다. 의료 카르텔에 편승하기. 이재명이는 참 지금 의료 사태로 온 국민이 지금 걱정과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고통받고 있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재명이한테 무슨 책임 있는 정치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가 참 안 맞는 얘기인 것은 뭐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편승하지 싶어요? 기자가 뭐라 그랬냐? 안동으로 부모님 조상님 찾아뵈러 가야 하는데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로 나면 어느 병원에 가지? 산소에 가서 풀 베다가 말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다. 나부터. 에라이 그냥. 야, 어떻게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선동을 하지? 그런데 이 메디 스태프라고 하는 젊은 의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메디 스태프. 여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의대생들로 추정되는 의대생이나 뭐 전공의들로 추정되는 또는 일부 의사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올린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라고 그러잖아요. 응급실을 돌다가 죽어도 나 별로 나 느낌 없다. 죽으면 죽는 거지. 이자들의 이 커뮤니티 메디 스태프에는 국민을 극도로 비하하는 표현, 국민을 개견자 써서 견민이라고 표현하거나 개돼지라고 부르거나 또는 조센징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대놓고 쓰면서 이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한 의대생은 조선인이 이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임.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다. 의대생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게.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뉴스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 견민, 개, 돼지들 더 죽이면 이득이다. 나중에 의사 되더라도 함부로 사회 후생 조져버리는 방향으로, 무조건 사회 후생을 조져버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라. 그게 복수다.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들어 누울수록 의사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제목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는 검사, 변호사 따위와는 달리 원초적이고 필수적이며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일을 안 할수록 상대적 가치가 더 올라간다. 개, 돼지들 인터넷으로 욕하다가도, 의사를 욕하다가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면 바로 주변에 의사 있나 찾을 것이다. 조선의 개, 돼지들은 이를 갈면서도 의사들이 어떤 요구도 다 들어주라고 하게 돼 있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버티면 이긴다. 조선 멸망하고 조선인들 다 죽는 거 보고 싶다. 내가 미친 건지 조선인들이 미친 건지 이완용이가 이해가 된다. 다 죽어라. 니들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생명을 담보하겠다는 의사들,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이에요. 이거 다 의대생 누구, 전공의 누구로 확인된 자들의 글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한테 우리 생명을 맡기고 있어요. 이 심해도 너무 심한 이런 폐륜적 발언들이 공개가 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는 지극히 일부의 의견이겠지만 이런 집단관계가 자정되지 않고 불쑥 튀어나왔다는 건 의료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절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격한 의견에 편승하려는 사람들도 자중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관련 글들을 확보하고 게시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의료계에서도 환자 곁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사들께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촉구하면서 진료 중인 의사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정부는 보건부처 협력 강화하여 중한 범죄 행위를 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 의대생 전공의 의사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지그들끼리 떠드는 얘기만 들어봐도 이거 정말 이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의사들의 포로가 되고 의사들한테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의사들의 선처만 바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의료 카르텔, 제가 어제는 이 밥그릇 지키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야말로 밥그릇 지키기를 본질로 하는 의료계 카르텔이죠. 이 의료계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료개혁을 향한 투철한 문제의식과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끝이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이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1,500여 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화돼서 지금 수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야당도 이거 2025년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 절대 다수도 2025년도는 1,500명 증원해서 가야 된다. 의료계도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수의 의사들도 일단 2025년도는 1,500명 정원으로 가고 정부도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원점에서 얼마든지 합리적 대안만 제시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 그거부터 좀 하는 게 맞지 않냐. 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 막판에 숟가락 들고 나타난 한동훈이가 이재명이까지 끌어들여서 갑자기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그동안 의료계를 향해서 대화하자고 주장했던 정부 입장에서야 반대할 필요가 없죠. 아니 뭐 여야가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을 때 답답했는데 나서서 같이 대화하자 그러니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하고 여야가 백날 마주 앉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료계가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 안 했나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또는 물밑에서 해왔겠어요. 실제로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37번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 37번의 대화 단 한 번도 의료계가 구체적인 몇 명을 늘리자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이가 불쑥 여야 의정 대화를 하자고 하니 정부 입장에서야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진료는 났는데 의료계가 한동훈이가 제안한다고 들어옵니까? 여전히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갑자기 이제 바쁘게 돼버린 거예요. 한동훈이가. 누울 자리 보고 뻗으랬는데 이거 이자는 말이죠. 뭐 제3자 추천 특검 주장할 때도 그렇고 여야 의정 협의체 주장할 때도 그렇고 앞뒤 분간도 하지 않고 누울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불쑥 주장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한동훈이가 바보가 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 한동훈이는 지금 어떻게든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만이 최소한의 체면이 살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전제 조건 없는 대화하자. 그러니까 2025년도 입학정원 1,500명 증원도 백지화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책임 묻는 얘기까지 할 수 있다. 전제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놓고 대화하자.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가 주장하고 나섰어요. 자, 한동훈의 이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힘들게 1년 가까이 여기까지 온몸으로 버텨낸 이거를 완전히 물어 돌려버리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백지화한다는 얘기를 할 거였으면 이미 6개월 전에 정부가 의료계하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장차관 경지를 하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면 이미 6개월 전에 대화가 시작됐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료계의 이 조건부 이 주장을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면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이 눈에는 의료개혁이 안 보여요. 뭐 국민을 위한 100년 이 100년 대계인 의료개혁이 뭐 되건 말건 하여튼 이자는 지금 지가 질른 대로 일종의 승부수라고 질렀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 앉게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하려면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입학 정원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장차관 견책 경질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나와서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한동훈이가 이러고 지금 의료계랑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료계야 환영 안 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렇게 해서 의료계한테 야, 2025학년도 입학 정원도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하자.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날리는 얘기도 우리가 모여서 하면 되지 않냐. 해서 의료계를 데리고 나왔다 칩시다. 한동훈의 그 말 때문에 지금까지 고집 부리던 의료계가 나온다면 그것도 한심하지만 나왔다 칩시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한동훈이가 의료계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주장 그대로 들어줘요? 그럴 거였으면 6개월 전에 대화하지.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의료계가 나와도 2025학년도 입시 정원은 더 이상 손댈 수 없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경질 못해. 이래버리면 의료계는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이가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 발목 잡기입니까? 지난 10개월 가까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온몸으로 떠받쳐서 여기까지 밀고 온 의료개혁이 한동훈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원점 획이 되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자의 눈에는, 한동훈의 눈에는 그냥 지정치밖에 없어. 집권당 대표면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뭘 주장하려고 해도 이게 앞뒤가 어떻고 누울 자리, 뻗을 자리 다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건데. 여야 의정 협의하자고 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 정원도 백지에서 논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얘기도 할 수 있다. 정부랑 단 한마디나 사전에 협의하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료개혁은 의료 카르텔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사들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나온 글들 보셨죠? 의사들 카르텔이 생각 밖으로 경고합니다. 검사 따위들, 변호사 따위들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대체 불가의 특수한 존재라고 하는 그야말로 택도 없는 선민의식까지 쩔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우리 사회에 강력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의료 카르텔이 의료인들만의 카르텔이겠습니까? 주요 정치인들, 주요 언론인, 회장, 사장, 국장들, 재벌회사의 사장들, 회장들, 이런 자들 다 음으로 양으로 이 의료 카르텔과 다 뒤섞여 있잖아요. 저것들도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이 언론 카르텔, 의료 카르텔, 정치 카르텔, 권력 카르텔, 이것들이 얼기설기 우리 사회를 위에서부터 꽉 조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것들이 정말 택도 없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버티면 이것들이 어떡할 건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과연 이런 의료 카르텔, 언론 카르텔, 정치 카르텔, 권력 카르텔이 꽉 대한민국을 억누르고 있는 이 사회가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과연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맞습니까? 이걸 타파해야, 이 카르텔을 타파해야 비로소 국민이 진짜 대한민국 주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개혁은 이 택도 아닌 선민의식에 쩔은 의료 카르텔, 언론 카르텔을 타파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 주인이 되는 그런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판에 정치하겠다고 선언했던 2021년 6월 달에 정치선언에 이런 대목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에 나섰습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서라고 자신의 정치 입문 이유를 설명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의료 카르텔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언론 카르텔, 정치 카르텔, 권력 카르텔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민의식에 쩔은 이 한동훈이라는 자, 카르텔 속에 갇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개혁, 국민이 진짜 주인 되게 만드는 이 개혁에 발목을 붙잡고 있잖아요. 족쇄가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10개월 가까이 정말 뼈와 살을 부딪혀가면서 여기까지 밀고 온 의료개혁을 완전히 원점으로 지금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알량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의 어떠한 도움조차 받지 못하면서 외롭게 의료개혁의 길을 가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무쇠의 뿔처럼 끝까지 혼자서 가는, 그리고 끝내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루어내고 국민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 손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범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여전히 1심과 같이 무죄지만 검찰이 2심 공소장에 추가한 방조 혐의는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방조 혐의가 인정된 데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 손 씨가 주가 조작 범행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이 주가 조작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인지하고 또 그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죠. 이 손 씨는 자신과 그 아내 그리고 회사 명의 계좌 4개를 이용해서 고가 매수 등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 매집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기소 이유입니다. 이 손 씨가 주가 조작에 된 돈은 100억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 씨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 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준 방조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요. 손 씨가 이 피고인 김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김 씨 요청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 이런 내용도 확인이 되고, 또 손 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도 확인돼서 거의 일당 공범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재판부 판결이 나오자 모든 언론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김건희 사법 리스크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찬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죠.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 김 여사의 혐의는 손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은 취재진 질문에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다, 아무 내용 없는 말을 그냥 되풀이했습니다. 반면에 권영세는
어제 재판은 생각외의 결과라고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계좌 기준으로 보면 극히 일부, 금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 여사를 당연히 사법 처리의 대상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 법률가들은 사건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단정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영세도 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뭐 사실상 2심 유죄가 난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전혀 다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권영세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지 않냐. 법률적 판단만 남았는데 무슨 특검이냐. 그랬습니다. 또 이양수,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전주 여러 명 중에서 다 무죄가 나오고 손 씨 한 명만 지금 방조가 됐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무죄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냐. 무혐의 쪽으로. 무죄는 재판을 받아야 무죄가 되는데 아예 혐의가 없으면 기소가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이 한동훈 쪽은 반응이 달라요. 한동훈이는 뭐 시스템에 의해서 어쩌고 하면서 하나만 말 했는데 그쪽에 친한계 쪽 뭐 정광재 대변인은 손 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더 급물살을 탈 거라고 생각한다.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뭐 기소하라는 얘기 같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이 사건이 터진 것은 15년 전입니다. 2009년 12월이에요.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은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이루어져요. 1차 작전 시기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0개월입니다. 그리고 2차 작전 시기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가까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두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다르고 사용하는 수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두 개의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사건이 그래도 주범인 권오수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1차 시기와 2차 시기는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보고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이 사건이 기소가 됐을 때 10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의 기소는 2021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안에 있는 사건만 사건으로 유효하고 그 10년이 넘어버리면 실제 범죄가 있었어도 기소할 수 없는 거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좌가 이용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1차 작전 시기에 해당되는 2010년 1월에서 5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 이제 기소가 된 그 시점으로 따지면 10년이 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범죄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사 범행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걸 무리하게 이 1차 작전과 2차 작전이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사건이 2012년까지 이루어지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시기가 2010년 1월에서 5월이라 하더라도 연결된 사건에 포함되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연장해서 기소 여부를 따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비록 권오수라는 주범은 같지만 이게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 뭐 바람제비도 있어야 되고 먼저 치고 나온 주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1차 작전 시기에 주요 등장인물과 2차 작전 시기에 주요 등장인물이 다 다르고 권오수라는 사람만 빼놓고는 다 다르고
동원한 수법도 다 달라서 이거는 별개의 두 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혐의가 없지만 설사 어떤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검찰은 지금 저의 생각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기소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 손 씨가 유죄로 나온 것이 방조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고 뭐 법리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권오수와 그 일당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전주인 손 씨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야 범행에 방조를 하지. 모르고 어떻게 방조를 합니까?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지 여부. 두 번째는 알고 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도움을 줬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손 씨는 이 두 가지가 다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방조 혐의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입장,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은 뭐냐면 우선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이 됐지만 이것은 1인 매매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1임에서 그 대리자가 그것을 사고팔고를 완전히 맡겨서 했다. 그래서 손해가 났다. 몇 달 동안 맡겼더니 손해가 나서 그것을 회수했다.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주식을 샀으니까 그 이후에 그냥 통상적인 주식 거래 수준에서 팔고 했다. 그러니 완전히 일임한 사람이 어떻게 주가 조작 사건을 사전에 알았겠냐. 그리고 완전히 일임해서 그 사기꾼이 매매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필요한 두 가지. 사전에 알았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된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은 변한 게 없어요. 따라서 비록 손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100억대의 돈을 적극적으로 이걸 한 건데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에서 한 것은 10억입니다. 10억. 그리고 실제로 넉 달 동안 4천만 원 가까이를 손해를 보고 이제 파는 거예요. 만약에 작전인 줄 알았다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텐데 떨어졌을 때 손해보고 팔았다는 거거든요. 작전인 줄 알고 곧 있으면 올라갈 줄 알았을 텐데 작전인 줄 알았다면. 그런데 손해보고 팔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 거래 내용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작전인 것을 전혀 몰랐고, 그리고 무슨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거래 장부상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모 씨가 유죄가 났다는 것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유죄가 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온 언론이 지금 다시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마녀사냥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 사건이,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한 2년이나 지난 2021년에 왜 이게 사건이 됐을까? 이게 월간조선이 뉴스룸에서 쭉 추적한 것을 보면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정권 차원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털다 보니까 그 시점으로부터도 12년 전에 있었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당시에 그래서 수많은 이 조사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때인데 이 박근혜 정부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정원 댓글조사 사건 때문에 여주지청장으로 막 쫓겨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운틀이 박혔던
윤석열 지청장,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국정원에서 앙심을 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윤석열 검사를 탈탈 털었어요. 그때 이 사건도 다 사실관계에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보면 불과 2, 3년 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사건인 거죠. 그런데 어떤 혐의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어떤 혐의도 찾아내지 못해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그냥 일개 검사의 부인에 불과했는데도 소환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한 8년 지나서 2021년에 다시 문재인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랬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고, 그럼 그거 한번 털어봐 해서 다시 털리게 된 거예요. 다시 털었는데도 다시 털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소 자체를 못한 거예요. 권오수 등 여러 공범들이 기소가 됐고 그 재판이 지금 이번에 2심이 난 건데, 이 기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도 받지 않고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 문재인이가 한 번 윤석열을 죽이려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비롯해서 탈탈 털었는데 두 번 다 기소도 못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 손모라는 사람이 이번에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나왔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유죄나 난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마녀사장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일 자체, 이 사건 자체는 15년 전에 났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게 사법의 대상이 됐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고 2013년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두 번째로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한 탈탈 털기 먼지털이식 수사망에 포착돼서 사건이 된 것은 또 2021년 3년 전입니다. 대선에 직접 영향을 주려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치검찰 이 수사팀장이 전대협 출신, 운동권 전대협 종북 주사파 출신의 김태훈이란 자인데, 이 자가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 그 징계 실무팀장을 맡기도 했던 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개죠, 주구죠. 이 자가 수사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수사팀이 지시에 따라서 탈탈 털고 아무리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하겠다고 보고했어요. 이걸 김태훈이라는 자가 끝까지 결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이 사건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권오수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때 기소 의견으로 사건 종결이 돼서 재판에 붙어서 유죄가 다 났는데, 바로 그때 김건희 여사는 이건 혐의가 없다로 종결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이 수사팀에 의해서 제시가 됐는데, 문재인의 충견, 문재인의 사냥개 김태훈이가 그걸 결재하지 않고 질질 끌어가지고 한동훈이 이원석이한테 넘어왔는데, 한동훈이 이원석이도 이 사건을 종결을 하지 않았어요. 종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심으로 가서 갑자기 손모라는 자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하니까, 와, 이건 뭐 김건희 유죄네, 이렇게 마녀사냥을 당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문재인의 주구 김태훈이가 결재 안 하고 버틴 거, 이성윤이가 결재 안 하고 버틴 거, 이것까지는 윤석열을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어떻게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이 2년이 다 지나도록 사건 종결을 안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손모라는 자 유죄 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입니까? 이 월간조선의 뉴스룸, 이 기사는 2022년 6월인데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직후입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선 기간 살이 많이 빠졌다. 그에게 쏟아진 마타도와 흑색 선전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다. 허리 통증도 심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할 정도였다. 몸이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한몫했다. 얼마나 억울한 감정이 쌓였으면 몸이 이렇게까지 상했겠느냐. 이게 월간조선 이 특집 기사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마녀사냥에 대한 칼럼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녀로 낙인 찍힌 사람을 사형하는데 너무 빨리 죽이면 군중들이 그 사형 집행관한테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했다는 거거든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려고 모였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였냐.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집단 관기. 저는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종북 주사파 그리고 언론들의 이 행태가 그야말로 마녀사냥을 하고 마녀사냥을 무슨 즐거운 구경거리처럼 구경하던 그 폭력적인 군중들의 집단 관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설픈 개입에 진퇴양난이 돼버린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훈은 여야 의정협의체 관련해서 전제조건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는 호소를 드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제 말 들으셔도 된다. 의료계가 아니 당신만 어떻게 믿냐. 정부가 지금 2025년 의대 정원 안 된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제 말 믿으셔도 된다. 의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뿐이다.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이 애절한 호소 완전히 개무시당해 버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야 의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시기상조다.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아니 누가 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가 스스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뛰어들어가고서 완전히 중간에 끼어버렸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냥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이런 한동훈의 태도 때문에 의료개혁 막판에 갑자기 좀 전선이 흐트러져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에 관계없이 의료개혁은 추진될 겁니다만 이런 한동훈의 이 어설픈 개입, 스스로 진퇴양난 처지에 빠져버린 한동훈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질타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우선 한동훈의 주장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야당은 비협조입니다. 뭐 한동훈이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 절대 먼저 나서서 한동훈이 도와줄 생각이 없죠.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나 노동계도 야 우리도 참여하자. 그러고 나섰어요. 굳이 따지고 보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아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당사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 모두가 당사자죠.
이게 다급해진 한동훈이가 내년도 입시 정원부터 유예하자 이러면서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이제는 학부모 수험생들까지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한동훈. 이 아랫돌 빼서 윗돌 굽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다 병 무너집니다. 아니 의료개혁 급하다고 그래. 입시 정원 다시 건드려요? 예, 한동훈의 이 어설픈 개입은 완전히 파탄 나버렸습니다. 반면에 이런 점도 있어요. 이 의료계가 정부 욕하다가 갑자기 한동훈이 끼어드니까 한동훈이를 욕하게 됐어요. 욕바지가 된 거예요. 아, 이게 대통령한테 쏟아지는 비난을 내 몸으로 막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충심으로 뛰어든 건가, 그럼 한동훈이가. 참, 네, 좀. 제가 엊그저께 전해드렸는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이 부딪혔던 고위 당정 협의. 한덕수 총리 2025년 입학 정원 이후에 불가 단호하게 입장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책임질 수 있냐? 책임질 수 있다. 책임질게.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 이렇게 하자 이 한동훈이 측에서 이 언론 플레이를 자꾸 하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동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고집 부려서다. 라고 정부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자는 지가 살려면 무슨 짓이든 못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한테 책임 떠넘겨야 지가 살 것 같으면 뭐 주저없이 대통령한테 책임 떠넘길 거고, 총선 때 어땠습니까? 지가 살려고 김건희 여사한테 끌어들여갖고 김건희 여사를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예, 커뮤니티 포털을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 여론은 뭐 사실 보수 진보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이 다 한동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난 일색입니다. 아니 원서 접수 다 끝났는데 증언을 유예하자? 아니 의사들한테 알랑방귀 끼려고 수험생들을 제물로 바치냐? 이 국민들이 써놓은 쓴 댓글들이에요. 입시가 장난이냐? 여당 대표라는 게 어떻게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냐? 100만 수험생 학부모의 분노를 맛봐야 정신 차리겠냐? 국민 눈높이 타령하더니 의사들 수호하다 지지율 폭망하겠다. TK에서도 밀리면 그걸로 끝이야 너도. 지선으로 뽑은 김상훈이랑도 손발이 안 맞아. 김상훈 정책위 의장 정원 손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쥐가 뽑은 정책위 의장이 이러는데. 또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가 망쳐졌다. 이게 이제 의료계가 자꾸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집행도 하지 않은 정책이 어떻게 의료계를 망치냐. 지금 의료계의 저항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집행도 안 한 정책이 어떻게 의료계를 망치냐고. 이런 국민들의 댓글이 있습니다. 또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피의자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을 뿐이에요. 검찰도 지금 이 시점에 의료계를 대량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질 나쁜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영장 신청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 대란을 유도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의사들 일벌 100개 해야 한다. 그야말로 국민 공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훈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의사들에게 상처 주는 발언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한다. 마치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대신에 사과하듯이 그러면서 사법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게 쥐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하는데 국민 눈높이가 어딘지도 몰라. 아니 개돼지 소리 들은 것은 국민이잖아. 근데 왜 의사가 상처를 받아? 그 의사들한테 유감을 표명해 사과를 해. 이런 반응들이에요. 의사들 자기들이 의료 대란 유도하고 정부 탓하면 국민이 정부 욕할 줄 알았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도 알 것 알고 볼 것 보고 있어. 너네 때문에 의료 대란이 터졌잖아. 근데 왜 정부를 자꾸 욕하라 그래? 너네 책임이지. 블랙리스트는 범죄다. 그런데 사법대응을 신중하라니. 검사, 법무장관 출신 맞아? 라고 하는 댓글들입니다. 환자 지키는 의사가 아니라 집 나간 의사들 편에 서는 게 집권여당 대표냐. 한동훈 지지했던 내가 바보지. 어설픈 개입에 진퇴양난이 돼버렸어요. 이게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주단을 제3자 추천 특검 주장했다가 완전히 끼어갖고서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도망 못 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아니 중불나게 의료개혁에는 왜 나서? 이야말로 개혁의 걸림돌이 돼버린 한동훈입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